시간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중복이라서 그런지 아침부터 날씨가 만만치 않게 덥네요.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야사입니다. 제 채널에 조선야사에 관한 영상이 5번째인데요. 앞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사는 정사에서 기록하지 못한 사건을 언급하여 정사의 결함을 보완하고 시대상을 더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초들의 진솔한 삶이 잘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를 타고 다녔던 맹사성을 비롯하여 술사 전우치에 이르기까지 9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책안들과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소를 타고 다녔던 맹사성. 맹사성은 효성이 지극하여 나이 10살의 아들로서 부모 섬기는 일에 성심을 다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일이나 물과 미움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장례를 치르고는 3년 동안 염하게 거처하면서 죽만을 먹었다. 또 잣나무를 묘 앞에 심어두었는데 멧돼지가 들이받아 말라 죽자 맹사성이 슬피 통곡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호랑이가 그 멧돼지를 잡아먹어버렸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하늘이 효성에 감동한 까닭이라고 하였는데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맹사성의 집은 몹시 협소하였다. 하루는 병조판서가 정무를 보고하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 마침 소나기를 만났다. 그러자 집안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나와 의관이 다 젖을 정도였다. 그는 집에 돌아와 탄식하며 말했다. 공의 집이 그러하거늘 내가 어찌 바깥 행랑채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는 막 짓고 있던 행랑채를 철거해버렸다. 평소 온양으로 성묘하러 왕래할 때에도 맹사성은 가나에 들지 않고 항상 따르는 종을 단출히 하였으며 때로는 소를 타고 가기도 했다. 한 번은 양성과 진이 고을의 두 원이 맹사성이 고향에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장원에서 기다리다가 웬 사람이 소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사람을 시켜 물러나라고 꾸짖었다. 맹사성이 말했다. 너 가서 내가 온양 맹고불이라 전하라. 심부름꾼이 돌아와 그대로 아뢰자 두 원이 놀라고 당황하여 황급히 달려나오다가 인수가 벼랑 아래 깊은 못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후일 사람들은 그 못을 인수 떨어진 못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한 번은 온양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나 용인여관에 든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구종과 행렬을 거창하게 차린 어떤 사람이 여관 정자 위에 먼저 자리 잡고 있어 맹사성은 들어가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먼저 누각에 올라있던 자는 영남 지방의 부호로 녹사볕을 면접을 보고자 하여 서울에 가던 길이었다. 그는 맹사성을 보고는 누각에 불러올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둑도 두었다. 시간이 지나 친숙해지자 서로 공자와 당자로 운을 삼아 문답을 하기로 약속했다. 맹사성이 먼저 물었다. 무엇하러 서울에 가시는 공? 녹사 면접 보러 올라간당. 이에 공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벼슬 시켜줄 공? 웃기면 안 된당. 뒷날 의정부에 앉아있노라니 바로 그 사람이 면접을 보러 들어오는 것이었다. 맹사성이 웃으며 물었다. 어쩐 일인공? 그러자 그 사람은 물러나 엎드며 말했다. 주거지당.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괴히 여기기에 맹사성이 사실대로 재상들에게 이야기해주자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다. 맹사성이 그를 녹사로 삼았는데 그 녹사는 맹사성의 청거에 힘입어 여러 차례 지방 고을을 맡아 다스렸으며 행정 능력이 있다고 칭송받았다. 후세 사람들이 이 일을 일컬어 공당 문답이라고 불렀다. 맹사성은 황희와 함께 조선 정계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고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검소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남루한 행색으로 수령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맹사성의 호인 고불은 고불심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고불심이란 순수하고 참된 도인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노자가 소를 타고 속세를 떠난 것에서 유래되는데 맹사성이 소를 타고 다니는 풍류를 즐긴 까닭이다. 맹사성의 스승 공근도 소를 타는 것은 더디고자 함이다 라며 최고의 풍류로 예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맹사성이 소를 타고 다닌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맹사성은 욕심을 버리고 참된 마음을 갖고자 함을 좌우명으로 삼기 위해 스스로 호를 고불이라고 한 것이다. 또 맹사성은 효자로 널리 이름을 날렸는데 그의 효행은 아버지의 효행과 함께 나란히 상강행실도에 실릴 정도였다. 맹사성이 예조 판서로 있을 때 부친의 병구안을 위해 사직을 청한 적이 있는데 태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받을 것을 청해 온양 가까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정성으로 묘를 지켰으며 그의 효심은 효자비에 새겨져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홍기섭과 도둑. 홍기섭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집이란 게 벽 4짝만 서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물건을 찾아본즉 솥 1개만 달랑 있을 뿐 다른 것이라곤 전혀 없었다. 도둑이 어찌나 불쌍히 여겼던지 솥 속에다 돈 7개미를 던져두고 가버렸다. 홍기섭이 본래 나들이를 좋아하는지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친척과 친구를 두루 찾아내리곤 하였다. 가난하긴 했으나 그 집에도 물려받은 여종이 있어 그 여종이 주인이 세수물을 준비하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종은 기뻐하며 주인에게 연유를 알렸다. 필시 하늘이 불쌍히 여겨 내려준 것일 겁니다. 먼저 땔감과 쌀과 생선, 고기를 사서 허기를 면하도록 하십시다. 그러자 홍기섭이 말했다. 이게 어찌 하늘이 준 것이겠느냐. 잃어버린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테니 오늘은 내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돈 주인을 기다렸다가 돌려주어야겠다. 홍기섭은 곧 문에다 방을 써붙였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시오. 저녁 무렵 그 도둑이 어찌 되었나 볼 요량으로 찾아왔다가 문이 가로나무에 붙어있는 방을 보았다. 도둑은 이상히 여겨 여종을 불러 이 집이 누구 댁인가 물어보았다. 여기는 홍참봉 댁인데요. 그런데 문에 써붙인 방은 무슨 연유요? 그러자 여종이 까닭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도둑은 감격하여 주인을 뵙고 싶다고 청했다. 실은 소 있는 도둑이 옵니다. 어젯밤에 밥솥을 도둑질하려다가 나리댁 형편을 살펴보고는 도리어 참을 수 없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도둑질한 돈이 있기에 놓고 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나으리께서는 그걸로 며칠 끼니거리로 삼으소서. 이 말을 들은 홍기섭이 대노하여 돈을 돌려주자 도둑이 사죄하며 말했다. 오늘 처음 양반다운 어른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둑질 버릇을 버리기로 맹세하오니 나리댁 청지기로 삼아 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돌아간 도둑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찾아왔는데 지켜보니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다. 집도 가난하지 않아 공의 집에 급박한 사정이 생기면 자주 변통해 주었는데 공도 그 성심에 감복하여 물리치지 않았다. 훗날 홍기섭의 손녀가 헌종의 비가 되자 아들은 익풍부원군에 올랐으며 도둑도 간직이 감사까지 올라 크게 현달하였다. 그 도둑의 성은 유가로 세상에서는 유군자라 불렀다. 이후 두 집안은 대대로 정의를 두텁게 하여 지금도 익풍부원군 집안의 청지기는 자기 자손더러 우스개로 도둑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원래 홍기섭은 체구가 작고 연약하였다. 매일 영안부원군 김조순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는데 영안이 평소 관상을 잘 보아 그가 현달할 상임을 알아보았다. 그 집에 드나드는 친모가 있었는데 나이가 30이 채 안 되었으며
사람됨이나 인물도 꽤 쓸만했지만 홀어머니로 살고 있었고 가세 또한 비난치 않았다. 명환이 그 친모를 홍기섭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루는 잘 단장시켜 술과 음식을 갖춰 집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홍기섭이 문안 오기를 기다렸다가 청노새에다가 화려하게 꾸민 안장을 놓고 예쁘게 생긴 상노아이를 시켜 홍기섭에게 타기를 권했다. 홍기섭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아이가 말했다. 어느 곳이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 논일만 하기에 아무 영광과 나으리께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에서도 갈 곳을 권하니 이것은 이른바 홍기섭을 속이는 술책이었다. 결국 노새를 타고 한 곳에 당도하니 먼지에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조촐한 초가가 있었다. 아이가 말해서 내리라고 하여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자 묘령의 여인네가 탐스러운 기민 머리를 갸웃이 흔들며 마루에서 내려와 맞아들였다. 홍기섭이 크게 당황하여 말했다. 이런 일은 내 평생 처음 당하는 것이로다. 그가 곧 소매를 떨치고 돌아 나오려 하자 여인이 제상 들어가자고 권했다. 들어가 보니 잘 단장한 방이 사람 눈을 어지럽혔고 한편으론 다가를 내어오는데 그릇들이 번쩍번쩍 빛이 났다. 여인이 말했다. 소녀는 젊어 가부가 되어 이제 제가를 하려 합니다. 나리의 귀한 이름을 익히 들은 바라 난군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러자 홍기섭이 말했다. 내가 본디 청빈한 데다 처자까지 있어 식솔이 수십 명이라네. 끼니도 제대로 잊기 어려운 판에 자네가 내 후실이 되면 무얼 먹고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그런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며 내 분수에도 맞지 않으니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홍기섭이 거절하자 여인이 말했다. 나으리 식구가 많으나 저에게 약간의 재산이 있으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홍기섭이 비록 강직한 사람이었으나 평소 가난에 진저리가 난 터라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홍기섭은 몇 년 동안 과부와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은 일이 많았으며 홍기섭이 현달하자 그 여인 또한 안락을 누리면서 늙음아까지 잘 살았다고 한다. 청빈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유관. 유관은 워낙 기국과 도량이 큰 데다 청렴결백하였고 총명이 빼어나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홍인문 밖에 집을 지었는데 몇 칸이 지나지 않았고 바깥에는 담장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이 성공감에 명하여 한밤중에 유관의 집에 울타리를 만들게 하고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였다. 유관은 스스로 청빈한 생활을 지켜나갔다. 한 번은 장맛비가 달포를 계속 내리자 집안에 비가 새는데 마치 삼줄기 같았다. 유관이 우산을 받쳐들고 빗물을 막으며 부인에게 말했다. 우산이 없는 집은 어찌 장마를 견딜꼬? 부인이 말을 받아 대답하였다. 우산 없는 사람은 단단히 대비를 해놓는다오. 이 말을 들은 유관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일화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유관의 집을 우산각이라 불렀다. 현재 창신동의 동쪽 비탈에 비우당이라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이 바로 우산각이 있던 터로 조선의 실학자 이수강이 살았다. 원래 유관의 외가 쪽 오대손인 이수강의 아버지가 우산각을 물려받아 살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자 다시 집을 지어 비우당이라 이름 지었으며 그 후 이수강이 살게 된 것이다. 비우당이란 근근히 비를 가리는 집이란 뜻으로 이수강 역시 청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선비였다. 이처럼 청빈의 피는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무튼 유관은 때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겨울이라도 맨발에 집신을 신고 나가 맞았으며 틈이 나면 호미를 들고 채마밭을 가꾸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유관은 세종 갑진년에 우의정이 되었다가 나이가 차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는 손님을 맞아 술상을 차릴 때에도 반드시 막걸리 한 동이를 계단 위에 놓고 늙은 여자 종이 사기주발 하나로 술을 떠올리면 각자 몇 삽을 마시고 끝낼 뿐이었다. 유가는 조선 초기 황희 맹사성과 함께 청백리의 대표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가장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초가집 한간의 배옥가 집신으로 소박하게 살았다. 또 공무에서 물러나온 뒤에는 후생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누구라도 와서 뵈면 고개를 끄덕일 뿐 그들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고 전한다. 평소 유가는 하찮은 물건이라도 남에게서 빌리지 않았다. 친구 사이에는 을의 재물을 서로 나누어 쓰는 의리가 있다 하나 아예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유가는 내 임금을 연달아 섬겼으나 모두 그를 아껴서 신하로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유관이 죽자 세종은 흰 옷을 입고 백간을 거느리고 나가 울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전한다. 40년 벼슬살이 후에도 집안에는 질화로와 나무 등잔뿐인 신임. 신임이 황해도 연안부두의 부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연안부 남쪽에 큰 못이 있었는데 그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지가 무려 1000경이나 되었다. 그런데 후궁 한 사람이 그 못의 수세를 복록으로 받으려고 하였다. 내수사의 관리가 임금의 뜻이라고 하며 부에 와서 압력을 가했으나 신임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상주문을 서너 차례를 올리자 임금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경종이 즉위하였으나 몸이 허약하자 연인궁을 세제로 책봉하고 대리청정하게 하려고 앞장섰으며 1722년 신임 목사가 일어나자 소른을 꾸짖고 동궁을 보호하는 소를 올려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이때 나이 68이었다. 영조가 즉위한 후 가장 먼저 특사를 내리자 3월에 돌아가는 배에 올라왔으나 풍랑이 거세어 5월이 되어서야 육지에 닿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심하게 하라 결국 남해도 객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조정에서 40년이나 벼슬을 살았으나 집안엔 질화로와 나무 등잔뿐이었고 10년이나 사람 뽑는 직책을 맡았어도 살림은 맑은 물처럼 청렴했다. 죽은 뒤 충경이란 시호를 받았다. 살아생전 신임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 외아들로 판관을 지낸 신사원이 죽고 그 유복녀가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자 그 어머니인 과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이 애의 신랑감은 꼭 아버님께서 보시고 골라주십시오. 신임이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고 물었다. 80수를 누리면서 회로하고 지인은 재상에 이를 것이며 아들을 많이 낳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신임이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 그렇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 있겠느냐. 내 소원에 들어맞는 사람은 아마도 구하기 어려울 게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출입할 때마다 신랑감이 있더냐고 묻고는 했다. 하루는 신임이 초원을 타고 어떤 곳을 지나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쑥대머리 하나를 발견하고는 초원을 멈추게 하고 유심히 관찰하였다. 옷차림은 남루해 보였으나 골격이 비상하기에 불러다 이름을 물어보니 아무개의 아들이라 대답했다. 신임이 바로 그 집을 물어 찾아가니 겨우 비바람을 가릴 만한 초가상간에 홀로 된 안악뿐이었다. 신임은 그종 여종을 불러 안악에게 전하라 일렀다. 나는 아무골에 사는 심판서다. 손녀가 하나 있어 혼처를 찾고 있는데 이댁 도령으로 청혼하고 싶노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명망 있는 교수가 청혼을 해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혼담은 곧 성사되었다. 신임은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는 며느리에게 드디어 오늘 청혼을 했다고 알렸다. 며느리가 어느 집안이냐고 묻자
신임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하고 봉채가 오는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을 일러주었다. 며느리가 급히 늙은 몸종을 보내어 그 가세와 신랑감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몸종이 돌아와 가세가 극히 비난하고 신랑의 용모는 아주 추하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혼이 다 나갈 지경이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혼인날이 되어 신랑을 보니 과연 몸종의 말과 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조금도 없었다. 혼례를 치른 후 사흘 뒤에 신랑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저녁이 되자 다시 돌아왔다. 왜 다시 돌아왔느냐고 묻자 집에 가니 저녁거리도 없고 또 돌아오는 길에 인편이 있기 때문에 도로 왔노라고 대답했다. 신임이 웃으며 머물게 하니 이때부터 눌러앉아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날마다 안채에서 잤다. 하루는 신임이 말했다. 남자는 사랑에 거처하면서 안채의 이름 말도 꺼내지 않는 법인데 자네는 매일 안채에서 자니 매우 마땅치 않은 애를세. 오늘 밤부터는 나와 같이 자세. 상가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자 신랑은 신임의 옆에 누웠다. 그런데 잠시 후 신랑은 손으로 신임의 가슴을 마구 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신임이 자다가 놀라 꾸짖자 신랑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잠버릇이 고약하여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임이 또 잠들만 하면 같은 일을 반복하니 그는 괴로움을 못 이겨 말했다. 안에 들어가자라. 도저히 너와는 같이 못 자겠다. 그 말을 들은 신랑은 바로 이부자리를 걷어 어깨에 메고 안채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왔던 일가 아낙네들이 신방에 모여 있다가 신랑이 큰 소리에 놀라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아낙네들은 빨리 가버리고 유서방 댁만 남으소. 그로부터 얼마 후 신임이 항해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손녀 사이 유군도 데리고 갔다. 그런데 해주 먹을 진상할 때가 되자 신임은 유군을 불러 먹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유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신임이 먹을 가리키며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니 유군은 큰 먹 500동을 가져가 따로 가명 창고에 넣어두었다. 유군이 진상품을 500동이나 가져갔기에 진상품이 부족할까 걱정입니다. 비장이 아래자 신임은 빨리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유군은 책실로 돌아가서 그 먹을 친지들과 부리는 사람들에게 모조리 나눠 보내주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사람이 바로 후에 재상까지 오른 유척기였다. 유척기는 80수를 누렸고 아내와 해로하였으며 영의정까지 지내고 아들 넷을 두었으니 과연 신임의 며느리가 원했던 사익감이었다. 후일 유척기 역시 황해도 관찰사가 되자 자신의 사이 윤군을 데리고 부임하였다. 또 먹을 진상할 때가 되자 윤군을 불러 마음대로 가지라고 했는데 윤군은 큰 먹, 중간 먹, 도합 2동만을 따로 차지했다. 유척기가 왜 더 갖지 않느냐고 묻자 윤군이 대답했다. 모든 물건이 한도가 있는 법인데 제가 다 차지해버리면 국고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궁량은 대소가 다 같은 법이니 자네의 마음 규모가 역시 재상감일세. 과연 윤군은 뒤에 재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의정을 지낸 윤시동이다. 성종에게 상소하여 아비의 목숨을 구한 김규. 어느 날 성종이 몸속 경회로에 나가 규제를 지내는데 갑자기 풍악 소리가 울리기에 좌우의 신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방주 감찰의 집이 근처에 있는데 오늘이 손님맞이 잔치를 베푸는 날이라 하옵니다. 신하가 아래자 성종은 노하여 말했다. 하늘이 비를 주시지 않아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짐이 찬을 줄이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떼약볕 아래 기도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데 녹을 먹는 자들이 어찌 감히 풍악을 잡히고 즐기며 논단 말인가. 성종은 그들을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고 보고하라 명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13명이 한꺼번에 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빨리 방면될 생각에 아이들을 시켜 소를 올려 석방을 빌게 하였다. 임금이 다시 놓아여 말했다. 그놈들이 형언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는 도리어 어린애들을 시켜 소를 올려 죄면하기를 비니 더욱 나쁘도다. 어린아이들도 모두 잡아들이라. 이 말을 전해 들은 아이들은 모두가 겁을 내어 도망쳐 버렸지만 김규만 홀로 남아 있다가 잡혀 들어왔다. 임금이 김규를 문초했다. 너는 어찌하여 도망치지 않았느냐? 신이 아비를 구하고자 한 짓이니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어찌 감히 도망가겠습니까? 이 상소는 누가 지은 것이냐? 제가 지은 것입니다. 누가 쓴 것이냐? 제가 쓴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냐? 13살이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짓고 썼단 말이냐? 거짓말이면 목을 베리라. 쓰고 지은 것이 모두 신의 손에서 나왔으니 한번 시험해 보소서. 이에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는 부를 지으라 하자 그 자리에서 지었는데 그 부의 끝에 동해 가부의 한이 3년 가뭄 불렀고 어지신 탕 임금 천리에 비 불러 오셨다네. 성상께서는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슬피 여기소서라고 썼다. 임금이 크게 기특히 여겨 아비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방주감찰 김세우라고 했으며 또 아이 이름을 물으니 김규라고 대답했다. 임금이 친히 붓을 들어 내가 문장에 능하고 또 글씨에도 능하니 내 문장을 보고 내 아비를 놓아주며 내 글씨를 보고 내 아비의 동료를 놓아주노라. 내 효심을 키워서 앞으로 충성하도록 하라고 써주었다. 그리고 내시에게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온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백량 아끼려다 700량 날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다. 구두쇠 영감은 온갖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았고 한 번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가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구두쇠 영감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만 700량이 든 돈자루를 잃어버렸다. 구두쇠 영감은 잃어버린 돈이 너무 아까워 집으로 돌아온 후 자리에 눕고 말았다. 한두 푼에도 벌벌 떨던 구두쇠 영감에게 700량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 영감은 그래도 혹시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곳곳에 방을 붙였다. 자신이 잃어버린 돈자루를 돌려준다면 100량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선량하게 보이는 한 젊은이가 돈자리를 들고 구두쇠 영감을 찾아왔다. 영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젊은이를 얼싸안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돈주머니를 찾아주면 100량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방까지 붙였던 것이 생각났고 이 젊은이에게 100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다. 구두쇠 영감은 젊은이에게 약속한 100량을 주지 않을 욕심에 한 가지 꾀를 생각했다. 구두쇠 영감은 젊은이를 앉혀놓고 자루를 풀어본 후 깜짝 놀라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혹시 이 자루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세어보았나? 아니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네. 어째서 그러십니까? 실은 이 자루에는 모두 800량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700량밖에 없네. 그렇다면 100량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너무나 억울하였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자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었다. 구두쇠 영감은 한술 더 떠 누가 옳은지를 가려내자며 젊은이를 관가로 데리고 갔다. 사또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돈자루를 주운 후 정말 돈을 꺼내 세어본 일이 없는가? 없습니다. 저는 자루를 주운 후 누가 잃어버렸는지 몰라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후 저 영감님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방을 내걸었기에 바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예, 사또님. 사또는 그 다음 구두쇠 영감에게 물었다. 내가 잃어버린 돈자루에는 얼마나 들어있었느냐? 모두 8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녕 틀림없으렸다. 틀림없습니다. 감히 사또 앞에서 소인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또는 두 사람의 말을 들은 후 곰곰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본관이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어보니 둘 다 거짓말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영감이 잃어버렸다는 돈자루에는 800냥이 들어있었고 이 돈자루에는 700냥이 들어있다. 영감은 이 돈자루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돈자루는 흔하디 흔한 것으로 영감의 것이라는 증거 또한 없다. 만약 이 돈자루가 영감의 것이라면 800냥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700냥뿐이니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700냥을 잃어버린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 돈자루는 젊은이가 가지고 가도록 하라. 결국 돈을 찾아주면 100냥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던 구두쇠 영감은 700냥을 고스란히 젊은이에게 내주고 말았다. 수염의 위치. 조선시대에 수염이 긴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손님이 찾아와도 차별을 하여 상을 낼 정도로 구두쇠였다. 구두쇠는 항상 하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다. 내 말을 잘 듣고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라. 손님이 찾아오면 무조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서 내지 말고 내가 손짓하는 것을 잘 보았다가 구분하여 상을 차려내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요. 내가 상객을 보면 위에 수염을 잡고 중객을 보면 가운데 수염을 잡고 하객을 보면 아래 수염을 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차려오너라. 하루는 하객이 왔는데 사내가 아래 수염을 잡으니 하인이 술과 안주를 박하게 하여 대접하였다. 술 3잔을 따른 후 주인이 말했다. 집이 가난하여 술과 안주의 맛이 박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한 뒤 즉시 술상을 내가게 했다. 후일 주인이 수염을 잡는 위치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주인은 아래 수염을 잡았다. 그러자 손님이 말했다. 청컨대 그 손을 조금 올려 잡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그 뒤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수염을 잡는다는 뜻으로 지겸이라 한다고 전한다. 이덕형의 소실 제호탕을 올렸다가 버림당해. 이덕형이 영의정에 올랐을 때 임진난을 만났고 그 뒤에도 나란 일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 집에서 밥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선조가 창덕궁 수축의 일로 불시에 부르는 일이 많았고 안팎을 접대하느라 사무가 번잡하고 바빠 대궐을 떠날 수가 없었다. 이덕형은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걸문 밖 작은 집에다 소실을 두고 식사를 올리게 하였다. 하루는 날씨가 무척 더운 데다가 보고할 일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매우 목이 말라 귀가하였다. 물을 청할 겨를도 없이 먼저 손부터 내미니 소실이 제호탕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바쳤다. 이덕형은 받아서 마시지 않고 한참 골똘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이제 너를 버리고자 하니 이제부터 너는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해라.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다. 소실이 아무래도 그 까닭을 몰라 밤새도록 슬피 울다가 백사 이항복이 이덕형과 가장 친하다는 생각에 그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상공의 자네를 특히 사랑했는데 어찌 그리 쉽사리 버렸는고? 내 마땅히 가서 물어봄세. 이항복 역시 그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때 마침 이덕형이 왔기에 이항복이 물었다. 영공이 사랑하던 여인을 아무 허물도 없는데 버리다니 무슨 까닭이요? 그러자 이덕형이 웃으며 대답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오. 내가 얼마 전에 주상께 정물을 아뢰고는 더운 날씨에 목이 무척 말라
돌아와 아무 말도 않고 손을 내밀었더니 새우탕을 미리 준비했다가 내어주었소. 그 영리하고 총명함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데다 탕을 받아들고 다시 보니 온갖 교태가 넘쳐 예쁘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하더란 말이요. 그러나 스스로 반성해보니 국난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 나라의 안위도 아직 모르는 터에 몸이 수상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두고 연연하는 것이 있다면 필시 낭패를 볼 일이 있을 것 같았소. 은혜 따위를 과감히 잘라버리고 오직 국사에만 전심하자는 뜻이었으니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그리 했겠소. 이양복이 찬탄하며 말했다. 영공의 일은 정말 용감한 대장부다운 일이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소. 술사 전우치. 전우치는 중종 때 서울에서 미간 말직을 지내다가 사직하고 송도에 응거하였는데 그는 이미 도술가로 널리 알려졌다. 한죽당 필기에는 전우치가 역지를 도술로 예방하였다고 하며 지봉유설에는 본래 서울 출신의 선비로 환술과 기회에 능하고 귀신을 잘 부렸다고 전한다. 전우치가 젊은 시절 산속절에 들어가 독서를 하는데 그 절에는 누구든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었다. 전우치가 그 방에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독서를 하고 있으니 밤중에 한 여자가 나타나 유혹했다. 그러나 전우치가 거들떠보지 않자 여자는 억지로 전우치가 읽고 있는 책을 덮었다. 전우치는 미리 상자 속에 준비한 주사를 묻힌 녹금 뭉치를 꺼내 여자를 묶어 들보에 매달아 놓고 독서를 계속했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새벽 달기 울 무렵이 되자 더욱 아우성을 치면서 보배를 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 여자는 전우치에게 절 뒤 절벽 사이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초당이 있고 그 초당의 상위에 책이 한 권 놓였는데 그것을 가지라고 했다. 전우치가 곧 가서 그 책을 가지고 와보니 신비한 기서였다. 전우치는 책에 붉은 주사로 점을 찍어가면서 읽어나갔다. 다 읽으려면 이제 4-5장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여자가 살려달라고 하도 슬프게 애원해서 풀어주니 곧 여자는 밖으로 나갔고 이어 집에서 부친이 별세했다는 부고가 왔다. 전우치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으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여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었다. 다시 절로 가보니 전우치가 읽던 책은 주사로 칠한 부분만 찢어버려 놓고 아직 못 읽은 부분은 여자가 가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전우치는 그 책을 다 못 읽어 완전한 술사를 습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우치는 그 책으로 익힌 요술로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하루는 재상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많은 손님이 좋은 음식을 먹고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집은 간 곳이 없고 풀숲 사이에 똥자갈 밭에 누워 있었고 먹은 음식도 모두 말과 돼지 똥이었다. 또 하루는 전우치가 서아담을 찾아가 인사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방이 바다로 변해 파도가 출렁이고 고기와 용이 물속을 왕래했다. 그러나 서아담은 눈썹 하나 끄덕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전우치가 인사하고 일어나 나가려고 문을 열자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막혀 가시밭과 암벽이며 호랑이와 독사가 가로막아 나갈 수가 없었다. 전우치는 아무리 자기의 신수를 행사해도 길이 뚫리지 않자 할 수 없이 서아담 앞에 와서 절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때 서아담은 어른 앞에서 감히 시험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꾸짖었다. 전우치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거듭 사죄하자 서아담은 비로소 길을 틔워 보내주었다. 전우치는 한 번 읽은 책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없었다. 평소 그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산수 사이를 멋대로 논리면서 둔각과 귀신이 숨는 술수를 터득했다. 당시 재령 군수이던 박강우는 전우치가 많은 책을 읽어 박식하자 그에게 다정이 대했다. 하루는 관아 동원에 마주 앉아 있는데 봉해진 한 통의 편지와 공문이 왔다.
그 공문은 감사로부터 온 비밀스러운 내용이었다. 그런데 박강우가 열어보고는 대번에 얼굴빛이 변하며 자리 아래에 공문을 숨기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요? 전우치는 박강우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조정에서 자신의 요산 환수를 몹시 싫어하니 잡아 죽이라는 것임을 짐작하였다. 실제 그 편지에는 박강우가 전우치와 친분이 있으니 절대로 전우치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박강우는 차마 전우치를 잡지 못하고 어서 도망가서 숨으라고 일러주었다. 전우치는 웃으며 말했다. 내게 마땅히 대처함이 있네. 전우치는 조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싫어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에 목을 메어 죽었다. 박강우가 비통하게 여겨 비용을 후하게 하여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런데 뒤에 친척들이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보니 시체 없이 빈간만 남아있었다. 또 오산집에 의하면 그가 차식이란 자를 찾아가 두공부시집 1집을 빌려갔는데 그때는 이미 죽은 지 오랜 후였다고 전한다. 전우치가 살아생전 신광한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입에 넣은 밥알을 내뿜자 밥알이 각각 흰나비로 변하여 날아갔다. 또 하루는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물었다. 그대는 천도를 얻을 수 있는가? 전우치가 말했다. 무엇이 어렵겠는가? 가는 노끈 100발만 있으면 얻을 수 있네. 이에 남자 종에게 명하여 노끈을 가지고 오라고 일렀다. 전우치는 곧 동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동자가 명에 응하여 나왔다. 전우치가 노끈을 쥐고 공중을 향하여 던지니 구름 속에 높이 들어갔다가 간들간들하게 드리워졌다. 전우치가 또 동자로 하여금 노끈을 타고 올라가게 하였다. 노끈이 끝나는 곳에 벽도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열매 맺은 것이 매우 많을 것이니 따서 내려오너라. 이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가 바라보니 동자가 점점 공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시각이 지나자 벽도에 잎과 열매가 어지럽게 뜰에 떨어져 좌객이 다투어 그것을 집어서 먹었다. 감미로운 즙이 넘쳤는데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붉은 피가 공중으로부터 점점이 떨어졌다. 전우치가 놀라 말했다. 한 개의 복숭아를 먹기 위해 한 동자의 목숨을 잃게 되었군. 좌객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전우치가 말했다. 이것은 바로 복숭아를 지키는 자가 상제께 달려가 고해서 동자를 죽인 것이네. 과연 잠시 후 팔뚝 하나가 땅에 떨어지더니 연이어 팔뚝 하나가 또 떨어졌다. 그리고 연이어 두 다리와 몸과 머리도 계속해서 떨어졌다. 객들이 근심하여 실색하고 있는데 전우치가 천천히 걸어 내려가서 사지를 수습하여 마치 붙어있는 모양과 같이 만들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동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비틀비틀 걷다가 달려가는 것이었다. 좌객이 이를 보고 서로 돌아가며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